여러분, 2016년 6월을 기억하시나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한 날입니다. 찬성 52%, 반대 48%. 테레비를 보던 저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를 어려워지게 하고 파운드화는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하지만 브렉시트 결정이 나자 과반수 이상의 영국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주권을 찾았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영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전에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그 당시에 많은 영국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은 대체로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경제 규모를 보면 영국 재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예산책임청은 EU에 남았을 경우보다 영국의 장기적인 GDP가 약 4% 작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후 일부 연구는 6%에서 8%의 GDP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하죠. 그리고 국민 여론을 보며 2025년 기준 여러 여론조사를 합치면 약 56%가 영국이 유럽을 떠난 건 잘못이었다고 탑하고 약 61%에서 62%가 브렉시트는 실패라고 탑합니다. 다시 투표한다면 EU 재가입에 찬성하겠다는 응답도 약 57%죠. 즉,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 전문가 다수의 예측과 국민 다수의 체감이 브렉시트는 경제적으로 손해였다는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는 옳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틀렸던 선택 한 번쯤 떠오르지 않나요? 한 영국 가정주부가 2015년 장보기 영수증과 2025년 영수증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한 말, 똑같은 돈인데 장바구니는 반밖에 못 채운답니다. 이미 숫자가 얘기해줍니다. 먼저 GDP 축소를 보면 실질 가치로 영국의 경제 규모가 2016년에 비해 약 4%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다른 연구에서는 누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수준의 GDP 손실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후에 남았을 때 영국 경제 성장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영국은 더 작은 나라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무역 축소도 심각합니다. 단순 관세보다 더 무서운 건 비관세의 장벽이죠. 새로운 서류, 통관 절차, 검역, 규격 인증 때문에 영국의 유해양 상품 수출은 그냥 EU에 남았을 경우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분석은 수출과 수입 모두 장기적으로 약 15%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을 사용해요. 투자와 생산성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이어진 몇 년 동안 영국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성 증가율은 뚜렷하게 둔화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느 규칙 아래에서 무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결심할 기업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파운드와 가치 하락과 생활비 위기도 있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파운드는 달러 대비 약 10%, 유로 대비 약 8% 폭락했어요. 그 이후로도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와 생활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국민 다수는 브렉시트가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국 가정의 가장이라면 주권을 되찾았다는 일시적 기쁨과 매달 늘어난 생활비 중 어느 쪽이 더 와닿을까요? 2016년 초 한 경제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무역도 줄고 투자도 빠질 겁니다. 진행자가 되묻죠. 그건 공포 마케팅 프로젝트 피어 아닙니까? 관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경제 전문가들 예측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첫째, GDP가 잔류 시나리오 대비 줄어들 것이다. 둘째,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셋째,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 가계 소득을 압박할 것이다. 단기 전망에서 당장 침체가 올 것이라는 일부 시나리오는 영국 중앙은행이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푼 덕분에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은 상당 부분 정확했어요.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경제 규모 축소, 무역과 투자 감소, 통화 약세, 실질 소득 감소. 이 네 가지는 모두 실현됐습니다. 생산성은 4% 감소했고, 투자는 18% 위축됐고, 무역 규모도 15%나 줄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버린 것이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들의 경고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으시나요?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런던 거리 인터뷰에서 아무 영국인에게 브렉시트에 대해 물으면 3명 중 2명은 그때는 맞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정치인들을 나무랍니다. 여러 조사들을 합치면 2025년 현재 영국인의 인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약 56%는 이유를 떠난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해요. 약 31%만이 올바른 결정이라 봅니다. 약 61%에서 62%는 브렉시트를 성공이라기보다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하죠. 그리고 약 57%가 유럽연합 재가입에 찬성하겠다고 답합니다. 흥미로운 건 2016년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 약 18%가 지금은 그때 결정이 잘못이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때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2016년 투표 불참자 중 과반이 지금은 재가입 쪽을 찍겠다고 답하고 18세에서 24세 젊은 층에서는 60% 이상이 재가입을 선호합니다. 실제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이후 재가입에 찬성하시겠습니까? 한 브렉시트 지지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해 브렉시트가 잘 됐다고 보긴 힘들죠. 경제도 안 좋고 생활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고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건 또 다른 전쟁일 겁니다. 이젠 그냥 이 상황을 최대한 잘 굴려봐야죠. 학자들은 지금 영국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브레그랩보다 브레지그네이션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영국 사람들은 후회보다는 체념을 하는 겁니다. 다수는 실패였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재가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한번 내린 선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죠. 특히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치인, 언론, 유권자들에게는 더 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리브 지지자들은 이렇게 마음속 균형을 맞춰요. 경제는 나빠졌을지 몰라도 최소한 통제권을 되찾은 건 맞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은 구조가 바뀌었을 뿐 줄기는커녕 오히려 비유럽 이민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국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NHS, 무역 규모, 생활비 수준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지지자들까지도 악화됐다는 인식을 적지 않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냥 이 상황에 적응하기로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느끼나요? 2015년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그 당시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보좌진들과 회의를 합니다. 당내 분열도 크고 극우 정당인 UKIP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한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조심스레 말하죠. 총리님, 그건 굉장한 도박입니다. 브렉시트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운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정치적 분기점에서 내린 선택들의 합의였습니다. 먼저 캐머런 총리의 국민투표 카드가 있습니다. 당내 유로회파와 UKIP를 달래기 위해 EU 탈퇴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걸고 실제로 실시했어요. 당시 여론은 브렉시트를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정치적 계산으로 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됐죠.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민자 복지 혜택 제한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 성과가 별로 크지 않았고 영국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로는 부족해 EU가 영국을 무시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한다는 측은 긍정적 비전이 아닌 경제 공포 위주의 메시지에 의존했고 일부 유권자는 이를 오만함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자문적 성격의 국민투표가 정치적 절대 명령이 되어버린 것도 있어요. 법적으로 2016년 국민투표는 권고적 성격이었고 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대법원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의회는 민의에 거스르지 않겠다는 정치적 부담에 눌려 2017년에 브렉시트 경로를 택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영국은 꼭 브렉시트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있어요. 노르웨이식 단일 시장 잔류, 관세 동맹 유지, 최종 합의안에 대한 2차 국민투표 등 여러 중간 해법들이 논의되었지만 정파 간 갈등과 리더십 부재로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는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 여러 번 막거나 바꾸거나 완화할 수 있었던 정치적 선택의 누적 결과였어요. 여러분은 한국 정치가 안 해도 되는 선택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국민 여론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재가입 문제에서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EU 역시 영국을 예전 조건으로 다시 들이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현실적인 경로를 이렇게 봐요. 첫째, 무역 장벽 최소화입니다. 규제 정렬을 부분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비관세 장벽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죠. 둘째, 유연한 인력 이동입니다. NHS, 돌봄, 첨단 기술 분야처럼 인력 부족이 심한 영역에서 EU 인력의 조건부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이에요. 셋째, 정치적 상처를 덜어내는 소통 방식입니다. 브렉시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되 탈퇴를 찬성한 유권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고 정보 제공 책임은 정치와 캠페인 측에 있었다고 말하는 방식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의 체념 상태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조금씩 실익을 회복하는 정서적 그리고 정치적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완벽한 사과와 완전한 복귀를 요구하는 대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실용적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원화 급등락, 수출 기업 비상, 인구 고령화와 복지 재정 압박, 노동시장 경직성, 정치 양극화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게다가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이때 브렉시트의 교훈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할 겁니다. 브렉시트의 핵심 교훈은 영국이 EU를 떠난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첫째, 전문가 컨센서스의 무게입니다. 다수의 경제기관이 장기적으로 GDP 감소, 무역과 투자 축소, 실질 소득 악화를 경고했을 때 그 경고는 결과적으로 대체로 맞았어요. 둘째, 감정과 상징의 위험성입니다. 통제권을 되찾자, 우리 법은 우리가 만든다는 슬로건은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지만 생활비, 고용, 환율, 투자 앞에서 그 상징은 점점 힘을 잃었죠. 셋째,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결정입니다. 한번 구조를 바꾸면 나중에 잘못했다는 걸 알더라도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이에 잃어버린 성장, 신뢰, 기회는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입니다. 한국 역시 앞으로 통화, 무역, 연금,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방향을 좌우할 결정들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분노, 피로감,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와 장기 전망을 참고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가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한국에서 브렉시트급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감정과 슬로건에 기대어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들의 데이터와 장기 전망을 참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도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결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